엘튼 존은 수년간 다이아애나 공주와의 친밀한 관계와 두 사람을 갈라놓을 뻔했던 슬픔에 대한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마침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날 밤, 때는 1981년 여름, 영국 역사를 영원히 바꿀 해였습니다. 찰스 왕자는 유치원 보조교사였던 젊은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온 영국은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엘튼 존에게 그 해는 훨씬 더 개인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꿀 관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엘튼은 왕실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는 그의 음악을 좋아했고, 변덕스러운 마거릿 공주는 켄싱턴 궁에서 열리는 비공개 파티에 그를 정기적으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접대하고 공작들과 식사를 즐겼으며, 심지어 윈저에서 밝은 노란색 에스턴 마틴을 몰고 다닌다고 놀렸던 필립 왕자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엘튼은 그곳에서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놀라운 밤, 윈저성에서 열린 앤드류 왕자의 21번째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도회의 장은 화려한 조명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빛났다. 엘튼은 자신의 취향대로 소박하게 차려입고 피아노에 앉아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잔잔하게 연주했다. 그는 나중에 수많은 귀족들 사이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 방 건너편을 둘러보던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다이애나 스펜서가 막 도착한 참이었다. 젊고 총명한 그녀는 아직 공주가 아니었다. 공기가 움직였다. 엘튼은 훗날 자서전나에서 그녀는 놀라운 사교성을 지녔다. 누구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완전히 편안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라고 썼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도 그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색한 음악에 깔깔 웃다가 결국 무도장 한가운데서 찰스턴 춤을 흥얼거렸다. 그 순간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여왕조차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 엘튼은 훗날 그날 밤 마치 여왕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 매력과 유매어는 다이애나에게 생명줄과 같았다. 그녀는 몇 주 후면 의무와 질서, 그리고 조용함이 지배하는 가문에 시집가게 될 참이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은 곧 기자들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다. 엘튼에게 그녀는 신선하고 진솔하며 소탈하고 재치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녀는 최고의 저녁 식사 손님이었고 거침없고 진정한 수다쟁이였지만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각자의 세계에 갇힌 두 아웃사이더, 그들 사이에 인연이 싹 텄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했지만 성적 지향 때문에 늘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머지않아 왕실의 독립성을 내어줘야 할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판단 없이 바라보았다. 춤을 추며 함께 웃던 그 순간부터 싹튼 이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우정 중 하나가 되었다. 두 사람 모두 그토록 슬픈 결말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 엘튼 존의 목소리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유명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을 겪었다. 엘튼 존과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주변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나눴다. 그들의 삶은 마치 플래시 세례 같았다. 하지만 애언론의 관심 이면에는 진솔함과 솔직함이 깃든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선 갈라 행사, 왕실 공식 석상, 음악 공연 등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카메라 앵글은 항상 미소와 웃음소리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두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준 애정이었습니다. 엘튼 존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재능이 있었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좀처럼 편안하지 못했다. 기대감과 감정, 왕족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1980년대가 진행될수록 찰스 왕자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냉랭해졌다. 신문 헤드라인은 불륜, 불화, 슬픔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켄싱턴 궁 안에서 왕실의 형식적인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엘튼은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옷과 유명세 뒤에는 중독, 자기회의, 끊임없는 감시의 무게와 같은 내면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이아에나는 서로의 고통을 보았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이애나는 엘튼의 자선 활동, 특히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였던 에이즈 인식 제고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극에 달했을 때 다이애나는 왕실의 관례를 깨고 환자들을 찾아가 장갑도 끼지 않고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엘튼 존은 그녀의 단 한 번의 행동이 대중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이애나의 용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나 주변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밝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엘튼과 딱 맞는 재치 넘치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튼의 화려한 옷차림을 놀리는 것을 즐겼고 엘튼은 왕실의 엄격함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엘튼은 그녀가 자신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거나 귀족들의 엘리트주의에 눈을 굴리던 모임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 리처드 기어와 실베스터 스타일로는 레온던의 한 사적인 만찬 파티에 참석했는데 둘 다 다이애나에게 반했다. 엘튼 존은 두 사람이 다이애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소동으로 번졌다고 묘사했다. 그는 나중에 다이애나가 할리우드 슈퍼스타들조차 주먹다짐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로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다이애나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와 찬사를 받았지만 사생활은 비극적이었다. 그녀는 폭식증, 불면증,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시달렸다. 엘튼은 가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카메라도 관객도 없이 그저 소음을 피해 도망쳐 나온 두 친구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부담감도 커져갔다. 다이애나의 주변 환경은 조종과 궁중 암투로 점점 더 힘들어졌다. 엘튼은 그 당시 신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상황이었는지 알기에 끊임없이 그녀를 걱정했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두 사람은 마치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 놀리고 다투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깊은 사랑에는 때때로 사소한 다툼도 따르기 마련이었다. 명성, 자존심, 그리고 피로감은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두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해가 그들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두 사람 모두 그 기억과 간극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엘튼 존과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관계는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유명인과 왕족 간의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폭풍을 견뎌냈고 스캔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대중이 결코 목격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유대를 산산이 조각내고 그들을 상처 입히고 말문이 막히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엘튼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던 자선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록 음악 사진집을 작업 중이었는데 음악가, 공연가, 예술가들의 사진을 모은 고급스러운 화보집으로 수익금 전액은 에이즈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었다. 다이애나는 서문을 써주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일종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에이즈 인식 가해선을 위해 헌신하며 금기를 깨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질병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 엘튼에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름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은 영광이자 깊은 공감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발을 뺐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무실에서 온 편지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엘튼이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결국 왕실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버킹엄 궁의 고문들은 반나체 남성 모델 사진이 포함된 책에 그녀가 등장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엘튼은 왕실 구성원이 그런 이미지에 연루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공주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가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몇 년 후 레디 킹 라이브에 출연한 엘튼은 저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고 다이애나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에게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갇힌 기분이었던 다이애나는 그가 끔찍한 편지라고 묘사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간결하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튼은 다이애나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감 때문에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이애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1996년 8월 찰스 왕자와의 이혼이 공식화되면서 그녀는 왕족 칭호인 전하를 잃었고 그와 함께 정체성의 일부도 상실했다. 언론은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고 궁궐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녀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는 과연 누구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엘튼은 왕실 고문들이 그녀의 사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측했지만 내심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대의에 얽매이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기쁨과 슬픔, 심지어 왕실에 관한 비밀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던 두 사람은 갑자기 남이 되어버렸다. 끔찍한 일이었어요. 엘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솔직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죠.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너무 자존심이 세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1년 넘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엘튼은 마쿠에서 자선 활동을 계속했고 다이애나는 독립적인 인도주의자로서 새 출발을 하려 애썼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미완의 관계에 대한 조용한 고통을 안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운명이 비극의 그림자 아래 두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 베르사체 사건 이후의 통화. 1997년 7월 15일 다이애나와 엘튼의 가까운 친구였던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니 베르사체가 마이애미 비치 자택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패션계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엘튼 존과 다이애나, 왕세자비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1991년 하퍼스 바자 화보에서 베르사체의 드레스를 입었고 그를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아꼈습니다. 베르사체가 살해된 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경호원에게 나에게도 그런 짓을 할까? 라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 끔찍한 일들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밀라노에세어 열린 베르사체의 장례식에서 다이애나는 슬픔에 잠긴 엘튼 존을 보았다. 몇 달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다이애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싸운 건 어리석은 짓이었어.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엘튼 존은 나중에 그 장면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말했지만 다이애나는 특유의 유머로 긴장을 풀어버렸다. 그는 당시 그녀의 입에서 나왔던 위로의 말을 떠올렸다. 세상에 폴로 경기 정말 하고 싶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고 그 순간 그들의 우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곧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6주 후 그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듯한 밤이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엘튼 존은 팩스 소리에 잠에서 깼다.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알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나 슬펐다. 그는 텔레비전을 켰다. 세상은 고요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다이애나 공주가 파리의 퐁드 랄마 테어널에서 사진 기자들에게 쫓기던 중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36살이었다. 엘튼은 충격에 휩싸였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지아니의 장례식에서 함께 웃었는데 이제 그녀는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스펜서 가족은 그가 그녀의 장례식에서 연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니 토판과 함께 1973년 마릴린 먼로를 위해 작곡했던 노래 바람 속의 촛불
Candle in the Wind를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버전은 안녕, 영국의 장미여,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피어나기를 이라는 가사로 시작했습니다. 1997년 9월 6일, 엘튼 존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섰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손을 떨었다. 그것은 연극이 아니었다. 작별 인사였다. 하지만 그 노래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중에 4분 동안 온 세상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었다. 1997년에 발매된 앨범 Candle in the Wind의 무더빙 버전은 3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하지만 엘튼은 그 일에 대해 결코 기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끔찍한 일처럼 느껴졌고 절대 축하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그 노래는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 같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상과 현실은 달라졌지만 엘튼은 다이애나의 아들들을 돌보겠다는 자신의 맹세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하리 왕자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엘튼 존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초래했던 언론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해리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진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엘튼 존은 두 왕자와 친분이 두터워 정기적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후 그는 1990년대에 짧게나마 이어졌던 그들의 관계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는 덧붙였다.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자존심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다이애나가 자선 활동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결정에 궁궐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왕과 록스타, 외로움과 유머로 연결된 관계였다. 그는 대중에게 세련도해거나 연습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다이애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웃고 울고 욕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튼 존은 다이애나를 통해 연민과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에이즈 퇴치 운동과 인도주의적 노력에 앞장서는 세계적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피아노에 앉아 관객들이 조용해지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도 그는 어딘가에서 그녀의 웃음소리를 여전히 듣는 듯하다. 그녀는 겉모습에 기반한 세상에서도 친절과 정직이 꽃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의 인연은 교만에 짓밟힌 진실 위에 세워졌고 한 곡의 노래로 기려졌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엘튼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전히 그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명인으로서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두 영혼이 우연히 부딪힌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설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